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실력을 키우고 있어요? 유튜브 강의 보고, 책 읽고, 열심히 연습하고, 맞죠?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그렇게 해서 최고가 된 사람 주변에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 방법엔 결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방향이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뭘 향해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 없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요. 역설계는 달라요. 이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의 길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가야 하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미리 아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고요?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왜 어떤 글은 읽히고 어떤 글은 안 읽히는지 그 구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어떤 말은 설득이 되고 어떤 말은 안 되는지 패턴이 보여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왜 어떤 아이디어는 터지고 어떤 아이디어는 조용히 사라지는지 이유가 보이고요.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느낌으로 하던 걸 이제 이유를 알게 되고 이제 이유를 알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실력이 폭발적으로 느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설계를 제대로 배우면 시간이 훨씬 줄어요. 남들이 10년 걸려 깨닫는 걸 훨씬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내 분야에서 최고들이 쓰는 패턴을 읽는 눈. 두 번째, 그걸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방법. 저도 유명 유튜버들의 대본을 역설계에서 대본을 썼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이제 믿으시죠? 자, 시작할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4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연습보다 먼저 수집입니다. 당신이 잘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으세요. 글을 쓰고 싶다면 명문장들을, 디자이너라면 훌륭한 작업물들을, 영업을 잘하고 싶다면 설득력 있는 이메일이나 영상을. 이제 단순한 영감 수집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한 원재료를 모으는 거예요. 취향이 정교해지는 것,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였으면 이제 차이점 찾기 게임을 시작할 거예요. 좋은 것과 평범한 것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세요. 뭐가 다르지? 왜 이게 좋지? 역설계 책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테드 강연 중 하나인 켄 로빈슨의 강연. 거기엔 사실 대단한 데이터나 통계가 없어요. 대신 스토리와 유머로 가득 차있죠. 그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최고의 결과물 뒤에는 반드시 패턴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게 이 단계의 목표예요. 이제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야 해요. 패턴을 이해했으면 이제 그걸 진화시키세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전혀 다른 분야의 아이디어를 융합하는 거예요. 뮤지컬 해밀턴 아시나요? 역설계 책에선 린 마누엘 미란다는 브로드웨이라는 전통적인 형식의 랩과 쌀쌀을 섞었대요. 그래서 결과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뮤지컬이 됐죠. 익숙하지만 신선한 것, 이걸 최적의 새로움이라고 해요. 완전히 낯선 것도 아니고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닌 딱 그 중간 지점. 거기서 사람들이 열광해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진짜 실행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렵죠. 머릿속으로는 완벽한데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죠. 이 격차를 메우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올바른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측정되는 것은 개선된다 라는 말을 해요. 당신의 성공에 진짜 중요한 지표 3개에서 5개를 정하고 매일 스스로 점수를 매기세요. 단,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의 지표에만 집착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한때 미국의 한 대형은행이 계좌 개설 수만 목표로 삼았다가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계좌를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죠. 지표는 항상 균형 있게 봐야 해요. 두 번째는 3차원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은 한 방향이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3방향으로 해야 돼요. 과거는 지난 경험을 돌아보고 배운 점을 기록하는 거예요. 5년 일기처럼 같은 날짜에 과거의 내가 뭘 생각했는지 볼 수 있는 도구도 좋아요. 현재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지금 이 순간의 기술을 갈고 닦는 거고요. 미래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레이스 전체를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스타트부터 터치패드까지 전부요. 그게 실제 훈련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를 냈죠. 세 번째는 위험을 줄이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전부를 걸 필요 없어요. 먼저 팔고 나중에 만들어라. 이 말 기억해두세요. 책에서는 신발 쇼핑몰 자포스의 예를 듭니다. 자포스의 창업자는 처음에 재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온라인에 신발 사진 올리고 누군가 주문하면 근처 신발 가게에서 직접 사서 보냈어요. 수요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고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셜미디어에 먼저 던져보세요. 반응을 보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자, 정리해볼게요. 위대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해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수집하고 분석하고 융합하고 실행하세요.
올바른 것을 측정하고 과거, 현재, 미래 3차원으로 연습하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도전하세요. 1979년 겨울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에 두 청년이 찾아왔어요. 24살 스티븐 잡스 그리고 23살 빌 게이츠. 두 사람이 찾아간 곳은 제록스 연구소였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소 중 하나였죠. 그날 두 사람은 똑같은 걸 봤어요. 마우스를 움직이면 커서가 따라 움직이고 아이콘을 클릭하면 창이 열리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였어요. 지금은 너무 간단한 거지만 지금은 아무도 본 적 없는 거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걸 만든 제록스는 자기들이 뭘 만든 건지 몰라 그냥 연구소 한 구석에 놔뒀죠. 잡스는 달랐어요. 나중에 그가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제록스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도 몰랐다. 나는 10분 만에 알아봤다. 잡스는 곧바로 개발에 착수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게이츠를 끌어들였죠. 소프트웨어를 함께 만들자고요. 게이츠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리고 매킨토시의 구조를 속속들이 들여다봤죠. 그런데 1985년 매킨토시가 나오기도 전에 게이츠가 먼저 발표해버렸어요. 윈도우 1.0이었죠. 분노한 잡스가 게이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건 도둑질이야. 게이츠가 답했어요. 스티브, 우리 둘 다 제록스라는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서 TV를 훔치려 했어. 근데 내가 먼저 TV를 훔친 것 뿐이야. 세 명이 똑같은 걸 봤어요. 제록스, 잡스, 게이츠. 제록스는 자기가 뭘 가진 줄 몰랐고 잡스는 알아봤지만 빼앗겼고 게이츠는 가장 빠르게 움직였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누가 이기고 졌냐가 아니에요. 셋 중에 제록스만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걸 분석하지 않았으니까요. 본질을 꺼낼 줄 몰랐죠. 잡스와 게이츠는 달랐어요. 같은 걸 보고 그 안에서 핵심을 뽑아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역설계예요. 이건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제 당신도 시작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런 인사이트 들고 올게요.